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 지원 민생침해 예방교육의 하나로 개정상가법을 통해 보는 임차 상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13일에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차 상인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장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지금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가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일명 맘상모라고 합니다. 줄여서 맘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맘이 상한 사람들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혹은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리고 이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5월달에 결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3년 그리고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상가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기 때문에 임차 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왜 임차 상인의 권리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상인의 현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상인의 현실, 자영업자의 현실은 몇 가지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단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입니다. OECD 국가 평균 2배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은 노동 가능한 인구의 28%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OECD 평균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냈던 통계에 따르면은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문을 열고 문을 닫기까지 영업을 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약 2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을 닫기도 하고 뭔가 짧은 영업기간, 많은 자영업자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영업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왜 자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로 나온 대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은 자영업 말고 마땅히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선택할 수 없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영업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포화 상태인 자영업시장 그리고 짧은 기간들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이런 와중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가게들이 많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가게들은 어김없이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만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중국집이 걸어놓은 현수막인데요. 2013년도에 이 중국집은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문을 닫게 됩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50만 원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50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게 되죠. 이것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임차 상인들 장사가 좀 될 만한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계약갱신 더 이상 안 할게요. 재건축 할 테니까 나가십시오.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위가 이번에 실직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 건물에서 당신 가게를 내보내고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세요라는 얘기에 대단히 억울하고 나는 뭔가 여기서 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다라면 어김없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도소송의 결과는 정말로 100% 임대인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상인은 사실 대단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될까? 나에게 가게라는 것은 나의 삶과 같은 의미이고
나는 여기서 어떤 생활을 꾸리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나의 꿈을 이루었던 공간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될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계약을 잘 했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상가법이 있는 이상 이 법에 어떤 적용되는 사회에서는요, 계약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임차상인의 처지입니다. 대단히 많이 억울해가지고 또 하소연을 하면 또 이런 얘기도 듣게 되죠. 야,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라. 뭔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냥 한 번은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라. 나는 2번 쫓겨났어. 나는 2년 만에 쫓겨났어. 3년 만에 쫓겨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추석 때 성묘는 제대로 하셨어요? 자매님 요즘에 교회에 왜 주일에 잘 안 나오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결과적으로는 뭔가 다 개인의 책임처럼 돌리게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운이 없기 때문에 겪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들인 거죠. 한마디로 원래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일처럼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심지어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쫓겨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거죠. 나는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왜 세상은 원래 이럴까? 여기에 왜 그러냐고 물음을 던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모였던 임차 상인들이 바로 맘상모였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들이 왜 그러냐는 물음을 던지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어떻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진행을 했고요. 난생 처음 기자회견이란 걸 하면서 국회 안에도 들어가 봤고, 그리고 이렇게 가게 앞에서 우리 쫓겨나기 싫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삽시다라고 집회 시위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뭔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감히 건물주가 재건축할 것을 미처 모르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 죄. 건물주에게 장성한 아들이 놀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죄. 그리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계신데 감히 그런 거를 모르고 뭔가 잘못한 죄. 이렇게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죄인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런 죄를 풀어주십시오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맘상모에서 임차상인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권리가 있을 거다. 이 권리를 우리는 좀 지키고 싶다.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고 세금 내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우리에게도 뭔가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고 싶다라고 싸우고 이런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왜 임차 상인의 권리를 주장했었냐 하면은 바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만 부정당해 왔던 권리들, 그 권리들의 정당함과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말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 앞에 여성이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1913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더비 경마대회라는 유명한 경마대회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 같은 행사인데요. 경마가 열리고 있는데 에밀 데이비슨이라는 한 여성이 경마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뭔가 적힌 피켓을 들고 뛰어들었고 말에 치여서 쓰러지게 되고요. 이 여성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여성이 주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 1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조차 이상하게 생각이 됐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여성들과 지금 여성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는가? 뭔가 생물학적인, 뭔가 외무적인 이런 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여성의 참정권, 그 당시는 부정당해왔던 권리였던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이 사진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불과 14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자고 지하철을 타자고 버스를 세우고 그리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에 보면은 대부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도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상버스가 시내에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야 된다, 휠체어를 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14년, 15년 전만 해도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도 지하철 좀 타자라고 했을 때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려고요?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런 권리들이 그 당시는 부정당해 왔었던 것이죠. 임차 상인의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게에서 내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내 영업 가치, 내 삶의 가치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 내가 그야말로 맘 편히 장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가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으로 2001년도부터 이런 권리들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상인들이 그냥 쫓겨났을까? 그거는 바로 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 법이 사실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을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상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제한해 왔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장사를 하실 때 장사를 오래오래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이 하도 힘드니까 누구든지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였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생겨날 때는 5년은 최소한 하십시오. 원래는 더 오래 해야 하지만 최소한 누구든지 5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법의 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모든 임차 상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여기 계신 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 옆에 있는 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했냐면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상인들은 상가법에 적용을 해주고 여기 있는 상인들은 상가법에 적용되지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갈랐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월세가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 곱하기 100, 3억 원 더하기 1억 원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4억이 됩니다.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4억을 기준으로 4억을 초과하는 상가들은 상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4억까지만 상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놨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이제 법을 만들었던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일부 어떤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은 상가법, 임차 상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모든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부자 상인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영세한 자영업자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분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계시잖아요, 무료로. 근데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무료로 안 타고 재산이 없는 분들만 뭐 이렇게 무료로 타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권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기준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기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근거로 든 영세 상인만을 보호한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산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부자고 환산보증금이 작다고 해서 영세 상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혼자서 뭐 월세 200만 원짜리 가게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랑 힘을 모아가지고 둘이서 월세 300만 원짜리 가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월세 200만 원짜리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인데 친구랑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월세 300만 원짜리 가게를 하면 부자 상인으로 변신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어디서 월세 300만 원짜리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부자이고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조그만 대리점을 직영으로 어디 좀 한적한 동네에 월세 200만 원짜리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누구는 영세하고 누구는 영세하지 않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거의 문제는 뭐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영세 상인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영세한 상인, 부자 상인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규모가 있고 큰 상가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임대인과 임차인 이 불합리한 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임대인 뭐 임차인이 뭐 부자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영세한 상인만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영세 상인들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부자 임대인들만을 과잉 보호하는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두 개 있다고 치겠습니다. 조그만 2층 건물이 있고 1층만 상가를 세를 주고 있는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5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층층마다 커다란 상가를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2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임차 상인의 어떤 권리를 상가법을 꼬박꼬박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부자인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상가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영세한 건물주는 법을 지키고 부자 건물주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겨날 때부터 문제가 있고 그 어떤 그 주장 이거의 취지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환산보증금 제도는 당연히 없어지고 모든 임차 상인들이 상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법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누구든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하십시오라는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냐면요. 임차 상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에게 갱신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계약을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말로 말 그대로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을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건물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인분들, 편의상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인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인들은 애초부터 이 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애초부터 누구나 5년은 장사하세요라고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사장님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요. 제가 5천에 230만 원짜리 가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면 230만 원에 100을 곱하고 더하기 5천만 원을 하면 환산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013년 당시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서울 기준으로 3억이었습니다. 환산보증금 2억 8천만 원인 이 사장님이 장사를 열심히 하고 계셨고 1년 지난 뒤에 건물주가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냐면은 월세를 21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임차 상인은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뭐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21만 원을 올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5천에 251만 원짜리 가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는요 5천에 251만 원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3억 100만 원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에 적용을 받는 상가법 적용 대상에서 상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가로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초과해서 옮겨가게 되면서 이분은 뭐를 잃게 되냐면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월세를 21만 원 올리고 또 1년이 지나간 후에 건물주가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상인분이 무슨 소리냐? 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줬다가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의 상가법이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단히 강하게 했고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소소한 변화였지만 상당히 큰 변화였던 거죠. 적어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분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으로 해서
5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조금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상가법은 누구도 5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누구도라는 말은 정말로 정말 누구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상가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5년 동안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도 사실은 아무도 5년 동안 장사를 확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을 때 하지만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방식으로 5년 동안 최소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됐는데 임차 상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건물주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몇몇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바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냐 하면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의 거절 요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은 장사를 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상가법 적용 대상이었던 가게고 그랬는데 건물주가 8개월 만에 이제는 재건축을 할 거니까 나가세요라는 통보를 하는 이런 일을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장사를 했던 가게는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요. 서울시 그 강서구 방화동에 조그만 카페를 했던 거거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카페, 비어있던 가게에 건물주에게 내가 여기를 수리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건물주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이제 카페로 막 개조를 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8개월 만에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했고요. 이분들은 뭔가 억울하다. 법에서 최소한 5년은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분들은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난생 처음 법정에 피고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고요. 피고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통 피고라고 많이 하죠. 피고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고 이분들은 판사님에게 대단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장사 시작한다고 할 때 건물주가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했고요.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8개월 만에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저희들을 왜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사님은 뭐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이 그러니 나가야 됩니다.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나가는 것이 법입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억울했겠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5년 동안 있는데 건물주가 갱신을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말 한마디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내보낸 다음에 재건축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2013년도에 남상모가 열심히 이 부분도 개정을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임대인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 고지하고서 그 고지한 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재건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조금 5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2013년도에 두 가지가 크게 꼈습니다.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은 재건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은 이 개정이 반쪽짜리 개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대항력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 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라는 걸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받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날짜로 내 보증금이 여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정해져 놨으니까
나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라든가 혹은 나 다음에 건물주가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모두 다 나보다 다음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순위를 확정하는 내 뒤에 있는 권리들에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거를 확정하는 거를 대항력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항력은 좀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임대인이 아니라 그 건물의 주인,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내가 기존의 임대인과 가지고 있었던 그 계약이 새로운 건물주에게 유효한가 아닌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 달라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법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계약을 아무리 잘해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상가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처음부터 5년 혹은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의 건물주와.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5년 동안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대항력이 없었다라면은 나는 아무리 예전 건물주와 계약을 잘 해도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짜리 계약을 하고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장사한 지 1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은 그 새로운 건물주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새로운 건물주를 내 임대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임대차 관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산보증금 관계 없이 모든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준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는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주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5월달에 개정이 마침 같이 됐습니다.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대항력을 준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리금 관련된 이야기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제 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모두에게 준다라는 내용은요. 이거는 이것과 재건축 시 사전 고지를 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갱신 혹은 최초 계약된 건에 한해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 부분은 2015년 5월 13일에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권리금 관련된 내용과 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2015년 5월 13일 당시에 존속 중인 계약부터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드디어 이제 2001년도에 제정될 당시 그 당시의 법의 취지대로 이제 겨우 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13년, 15년 만에 뭐가 된 거냐 하면요. 상가법의 개정 취지대로 제정 취지대로 뭔가 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원래는 더 오래 해야 하지만 최소한 5년은 하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드디어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사하시는 분은 엔간하시는 경우는 다들 5년 동안은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5년만 장사하려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 삶을 걸고 정말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뭔가 이제 그 삶의 삼터를 이제 꾸려가는 거고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5년 하면은 이제 충분히 했다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부 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맘상모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 초기에 이제 어떤 사장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활동 초기 뭐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청진동에서 중국집을 하는 사람인데요. 17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2배 올리든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하면요. 저희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거는 이 상가법에서 애초에 있었던 그 5년이라는 그 어떤 그 테두리, 그 한계 안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5년은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왜 상가법 적용되는데 이것 때문에 5년이 또 안 될까? 이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구호가 이거였던 거죠. 왜 건물주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맘 편히 장사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쫓아냅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그 10년이고 20년이고 하셨던 장사하셨던 분이 나타나가지고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억울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7년 하신 분도 억울하니까 이거를 5년을 20년으로 늘리면 해결이 될까? 근데 그러면은 또 21년 하신 분이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21년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30년으로 할까? 그럼 또 31년, 32년 되신 분들이 또 억울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고민했던 것이, 이거는 뭔가 몇 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때, 계약을 종료해야 할 때고 쫓겨날 당시에 내가 잃게 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문제다. 임차 상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 가치, 영업 가치, 그리고 이것이 금전으로 환산된 한마디로 그 권리금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리금을 잃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야 될 때, 뭔가 이제 내가 뭐 몇 년 동안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벌었던 자리에서 권리금을 통째로 잃게 됐을 때, 그동안 벌어놓은 것을 다음 가게에 다시 가서 권리금으로 내고, 또 거기서 몇 년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또 그 권리금을 날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임차 상인은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한 것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제주는 곰이 부렸다, 이렇게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뭐 맘상무의 활동과 이런저런 것들에 힘입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권리금 관련된 TFT도 꾸려지게 되고, 2014년도에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도에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 여기 자리가 좋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당신 가게에서 있는 이 칼국수 국물을 내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여기 중국집 전화번호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권리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이고 임차 상인의 재산인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땠냐 하면요, 임차 상인의 재산이고 내 재산, 장사를 하고 있는 내 재산이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 상인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재산인 게 맞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야만 됐습니다.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됐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건물주 임대인이었습니다. 내 권리금인데 내 권리금을 내가 처분하고자 했을 때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했고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 권리금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임대인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 결국은 임대인의 동의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한마디로 임대인이 허락을 해줘야만이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요구에도 임차인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왜요? 안 들어주게 되면 나는 그 재산을 통째로 날리게 되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아는 어떤 사장님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게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민을 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니까 이제 건물주한테 내가 가게를 빼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데리고 온 임차 상인, 다음 임차 상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고향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장님, 그럼 이번에는 고향도 마음에 드시는 분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냥 노골적으로 나는 싫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어떤 임차권 양도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결국은 가게를 처분하지 못하고 권리금을 다 잃고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주는 그 권리금이 있는 자리에, 가게가 빈 자리에 권리금이 없는 대신에 월세를 2배, 3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면은 뭐 권리금을 직접 받는다던가, 뭐 누구를 내세워서 대신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이 뺏는 일, 약탈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아야 된다.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이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허락을 해야만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리금, 임대인이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당한 요구들을 하고 권리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임차 상인이 영업권, 가게의 그 영업 가치를 처분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임차 상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처분하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법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요. 임차인의 그 영업 가치, 권리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를 하고 이게 임차 상인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 최초의 법입니다. 커다란 변화죠. 이거는 임차 상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차 상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좌지우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법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냐면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이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그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죠. 저는 권리 계약을 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은 이 계약을 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랑 신규 임차인이랑 맺은 권리금 계약을 방해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방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뭔가 저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될 거 없게 되게 간단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상인에게 주고, 그리고 임대인은 이것의 처분을 방해하면 안 된다가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뭐 영업상의 노하우, 바닥권리금, 영업상의 어떤 지리적인 이점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뭐 허락이 필요한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그냥 맺으면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죠. 제가 가게를 빼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가게를 빼야 되는데 보증금 월세를 얼마 정도로 조정해서 내놓으면 될까요? 월세는 이만큼만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올려달라고 한 월세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제가 부동산에 내놓게 되고 들어올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천에 200만 원짜리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봤던 것이 그동안의 어떤 순서였습니다. 그럼 임대인께서 5천에 220만 원 정도로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5천에 220만 원, 권리금 5천, 그래서 합의 1억이라고 이렇게 그 부동산에 내놓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께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그냥 양 당사자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발표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참조하시면 좋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우리가 양도할 내용과 범위들,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필요 없고 바닥 권리금만 할 것인지, 그런다 하면 철거는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권리금이 총 얼마이고 권리금의 계약금은 얼마고 잔금은 언제 할 것인지, 보통 뭐 계약금은 계약을 할 당시 하고요. 잔금은 마지막에 이제 입주할 때 하는 것이 맞게 되겠죠. 그 어떤 들어오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을 계약을 하면 되고, 현 임대차 상황만 그냥 놓게 되면 됩니다.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입니다라고 그냥 적어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계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 상인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보증금 월세가 얼마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5천에 200만 원인데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로 들어올 사람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불안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약사항에 놓으시면 됩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월세 인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계약을 하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저희가 봤고요. 이는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 행위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방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체결한 그 권리금액,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과 그리고 실제로 이 점포에 권리금이 얼마가 있는지 감정평가를 한 금액, 이 금액 중에서 낮은 거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냐 하면요, 권리금을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시세가 5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뭐 거짓으로 한 2억짜리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지금 우리 가게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이제 법원에서 지정하는 업체 중에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 상인의 어떤 그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겠죠. 물론 손해배상을 해서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은 뭐 다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자체, 소송의 과정 자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자체가 사실은 임차 상인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돼야 되는 여지들이 있고,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두기로 했었는데 그 법이 최종적으로 좀 빠져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 이런 어떤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가게를 비우고 나서라도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방해를 했을 경우에 방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법에서 정하고 있기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 있었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는 이 법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만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갱신하거나 종료하거나 또 1년 계약을 하고 갱신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런 것들만 가정했기 때문에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이면은 그 사이에만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 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점포를 양도하려고 하고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 빠져 있냐면 실제로 이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임차 상인의 필요에 의해서 점포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제가 출산을 해야 돼가지고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어쨌건 간에 계약 기간 안에 임차 상인의 필요에 의해서 점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좀 대단히 좀 애매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계약 기간이 만약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데 부득이하게 가게를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나는 점포를 양도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건물 쪽에서 안 됩니다 라고 방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가 아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겠죠. 뭔가 계약 기간 안에라면은, 계약 기간 이내라면은 뭔가 어떤 경우라도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또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건물주가 하는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행위는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임차인입니다. 지금 고깃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이 신규 임차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건물주십니다. 방해 행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신규 임차인 여기 이제 김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사장님 우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 박 사장님께서 김 사장님이 저에게 권리금 주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하든가 임대인이 아니면은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방해 행위로 보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죠? 직접 권리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받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죠. 김 사장님을. 그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권리금 지급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돈을 못 주게 하는 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셋이서 이제 계약하는 자리에 잔금 치르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건물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가게를 5천만 원이나 주고 인수를 하세요? 아이고 우리 가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장사가 이렇게 안 돼. 5천만 원 하하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뭡니까?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된다 안 된다? 방해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임대인이 그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5천에 200만 원에 있었는데 권리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보증금 2억에 월세는 1,000만 원을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계약을 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 권리 계약 자체가 파토가 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체결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죠. 뭐 애매한 정도의 그 보증금 월세 인상을 요구를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저는 권리금 5천만 원 못 줍니다. 그냥 1,0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게를 파세요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의 방해 행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리금 계약이라는 걸 하실 때 그 특약사항에 그런 조항을 넣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월세 보증금은 5천에 200만 원이지만 5천에 250만 원 혹은 6천에 250만 원까지는 나는 계약을 할 거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안 한다라고 이제 특약사항에 넣어놓으시게 되면은 뭔가 이 계약이 그 권리금 계약이 해제가 된 이유가 임대인의 어떤 무리한 임대료 인상이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두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눈치채셨겠지만 현저히 고액이다라는 부분이 참 깝깝합니다. 현저히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그 시장의 상황을 좀 반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뭔가 그 상권이 확 뜨게 돼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계약한 임대료보다 지금 임대료가 뭐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변 시세에 비추어서 맞다라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요. 뭔가 약탈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겠죠. 이건 이제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향이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가 김 사장님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박 사장님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박 사장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방해 행위로 봅니다. 또 뭐가 나왔죠, 그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바로 무엇일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 임대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제 논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임대인이 입증하는 걸로 잘 정리가 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는 이겁니다. 제가 김 사장님이랑 계약을 하고 박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김 사장님 내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내고 뭐 되게 밀려왔거나 혹은 보증금을 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누가 입증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보증금 그과 차임을 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방해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점포를 양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격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두 번째, 저 김 사장님 내가 보니까 예전에 있던 건물에서 마음대로 건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누가 입증하셔야 됩니까? 임대인께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임대인이 뭔가 이런 정당한 사유들이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계속 양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저희가 이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를 뺏어가지 마라. 우리가 이 영업 가치를 양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임대인 측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이거였던 거죠. 선생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신 돈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것들은 시장의 뭐 법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절대로 임대인에게 뭐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요거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김 사장님에게 가게를 양도하면은 건물주는 김 사장님이랑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김 사장님이 또 다른 사장님에게 가게를 양도하면 또 그분이랑 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내가 데려오는 사람들과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럼 나는 뭐 평생 임대만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이 뭡니까? 뭔가요? 임대인. 네, 맞습니다. 임대업이 꾸민 나라입니다. 임대업이 꾸민 나라, 임대인이 되는 게 정말로 소원인 나라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나는 평생 임대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이 임대를 안 한다면 뭘 할까요? 임대를 안 하시면 뭘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대답들이 이런 거였던 거죠. 아니 뭐 내가 하려고, 우리 아들이 하게, 아니 그냥 뭐 임대 안 하고 내가 뭐 할 수 있잖아. 사실은 특별한 이유들이 없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약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임대인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정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점유를 회복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나오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김 사장님에게 이제 점포를 양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죠. 이분이랑 계약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임대인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내가 그럼 김 사장님 말고 나는 예전부터 우리 가게에 최 사장이라는 분을 세를 주고 싶었다. 최 사장님이랑 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임 사장님 당신이 누구한테? 최 사장님한테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받으시라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김 사장님한테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권리금을 받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우리 건물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가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건물주가 선택한 사람, 나는 지금 우리 건물 우리 상가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냐 하면요. 이번에 실직해서 있는 우리 사위, 이번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있는 우리 아들이 와서 장사할 건데, 우리 사위가 장사할 건데, 혹은 이번에 퇴직한 우리 남편이 와서 장사할 건데 라고 할 때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임대인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까 나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시다. 내가 권리금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저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 사장님, 권리금 얼마 정도 받으시려고 하세요? 저는 5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건물주가 이 가게를 내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있는 장사하던 임 사장이 권리금 5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로 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동산들에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죠. 반드시 임차인이 선택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목적이 아닌 이유로, 정말로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여기 점유를 회복해야 될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만약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4층에 살고 있다고 칠게요. 1, 2, 3층은 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 건물은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 정도에 있는 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반드시 집 앞까지 와야 되고 혹은 집 앞에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층에서 이제 그 가게를 세를 주고 세를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세를 안 주고 그냥 1층을 가게를 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된다. 임대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점유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어떤 새롭게 계약 체결을 양도한 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거는 방해 행위로 보지 말자라는 거가 이 내용의 취지입니다. 맘상모에서 일단은 이제 정말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는 좀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법의 초안에는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1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인정을 합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이 저희는 대단히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권리금이 월세의 평균 33배 정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권리금 1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월세는 한 300만 원 정도 한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월세 300만 원 정도 하는 가게에 권리금이 있더라면 한 1억 정도.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33배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1년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월 차임의 12배 정도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권리금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가 300만 원인데 1년 월세를 그냥 포기하면은 3,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권리금이 만약에 1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3,6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걸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상모가 주장했던 거는 그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한 3년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3년이니까 3년 해줍시다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그냥 1년 하세요. 그러면 2년 해줍시다 이랬다가 그럼 그냥 1년 반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 개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서도 보내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회의가 열릴 때 회의 장소 앞에서도 맨날 나눠주고 잘 부탁합니다 꼭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좀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당시 회의했던 회의록 같은 게 이제 맘상모 카페 자료실에 보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됐어요. 3년 하죠. 1년 합시다. 2년 하죠. 1년만 합시다. 이렇게 법이란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뭔가 임차 상인들의 삶이 걸려있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들을 사실은 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 보증금 차입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상당한 어려운 이유가 있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이런 네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는 지금 법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해 금지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그 상가법에 보면은 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임차인이 갱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갱신 거절의 사유가 통째로 방해 금지의 예외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만큼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내용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들 그러면은 갱신 거절하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도 법에서 명시된 임차 상인의 재산인데 이거를 두고서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만 하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면은 계약 갱신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법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할 3번 밀렸다, 3달 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토탈에서 합쳐서 3기의 차임액이니까 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약 갱신도 물론 했을 경우에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상황이 있어서 밀렸을 때 권리금도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성문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제 제외되는 임대차 목적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상가법에서 이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법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뭐 백화점 등등에서 좀 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어떻게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회의에서 오갔고 그렇다라면은 뭐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다가 씁시다.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통째로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좀 전통시장들이 같이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뭐 개정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권리금이 있는 곳에서 임차 상인의 재산이다라면 이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뭔가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대차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건물주가 대리인, 관리하는 사람, 관리회사,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내세워서 통으로 건물을 전대를 주고 그 전대인이 전차 방식으로 뭔가 세들을 주면서 장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있을 텐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기의 보장이 안 된다는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도 뭔가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을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두 차례 2013년과 15년을 통해서 상가법이 개정이 됐고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임차 상인의 권리라는 것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애초에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최소한 5년은 하세요라는 것이 보장이 됐고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뭔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이거를 타인에게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상인에게 줬습니다. 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영업권이 임차상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이렇게 법에서 많은 것들을 보호하는 방식, 권리들이 좀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상인들의 현실은 사실은 많이 깝깝합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는 5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합니다. 내가 권리금을 얼마를 받던 간에 나는 이것에서 더 장사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혹은 권리금이 없는 가게라 하더라도 나는 이곳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가게를 비울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에 처하게 되는 거죠. 5년이 지나게 되면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던 못 받던 이 가게를 비우고 또 다른 삶의 터전들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속상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금을 회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권리금 회수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께서 이제 그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1년 있다가 재건축을 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1년밖에 장사를 못 하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생기게 되죠. 재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금 회수를 못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로 재건축 안 하는데 재건축한다고 뻥치거나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뭔가 변화된 조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규모나 전대차나 대규모 점포 등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죠. 재개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법에서도 보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 뭔가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재개발인데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용산에서 있었던 용산 참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그 기억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도 이제 재개발이었고 그 당시 이제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데에도 권리금이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그 재개발을 할 당시에 거기 있는 상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영업 보상 3개월치를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법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영업 보상이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차 상인의 권리, 임차 상인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 권리금이 임차 상인의 재산이다라고 했다라면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대차든 아니면 어떤 임대인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하든 간에 이것이 임차 상인의 재산이다라면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맘상무의 주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좀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정말로 모여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장사만 했던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고 피고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서고 뭔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라고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쫓겨나기 싫다고 나도 내 삶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습니다. 쫓겨날 위기의 상인, 쫓겨나는 상인들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맘상무와 같이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좀 호소를 드립니다. 임차 상인들의 삶을 바꾸자고 하는 싸움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바꾸자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임차 상인의 싸움을, 맘상무의 싸움을 응원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를 좀 드립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들, 우리가 지금은 뭔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부정돼 왔던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참정권 혹은 어떤 노예의 어떤 인권, 장애인의 이동권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한다라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임차 상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온 사회가 합의하는 것이 이제 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되시죠, 그죠? 예. 확신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차 상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상과 함께 해주시고요. 뭔가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이런 날들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앞에 분을 외치면은 뒷부분에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자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맘 편히 장사하자. 네, 이게 많이 오셨는데 한 분만 해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권리금 약탈. 내가 이제 쌓아놓은 영업가치 빼앗길 걱정 없이, 그죠? 권리금 약탈 걱정 없이. 맘 편히 장사하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권리금 약탈 이런 거 걱정 없이, 임대료 폭탄, 뭔가 이런 것들에도 뭐 하여튼 걱정 없이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외쳐보겠습니다. 임대료 폭탄 걱정 없이. 맘 편히 장사하자.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맘 편히 장사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 그냥 장사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세상에 좀 오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한 땀의 가치들을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그리고 몇몇 분들의 어떤 소수 몇몇 분들의 욕심 때문에 빼앗기는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빼앗기는 임차 상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우리들의 사회를 바꾸자고 나선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고요. 교육에 협찬을 해주신, 장소 협찬을 해주신 노들 장애인 야학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교육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치매 예방 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교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서울시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